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주민들. 그런데 정부 여당 자치단체장이 민심을 달래겠다고 나서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제 마포구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단 마포구만의 상황은 아닌데 자치단체와 주민들 모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반대에는 한뜻이지만 묘하게 하나가 되진 못하는 현 상황을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봅니다. 8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에 계속되는 폭우로 오늘 출근길 한강 여의 상하리와 동부간선도로 일부 진입로가 통제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집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마포구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정부 요구한 공식 발표를, 주민들은 대대적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로 주민 피해가 컸던 성북 1구역이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된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다행히 5호 태풍 장미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지난밤 동안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진다는데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서울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한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까지 내리던 비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강의 수위도 육안으로 봤을 땐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1일 10시 기준 한강대교 수위는 약 5m이고 팔당댐의 수위는 25m, 초당 방류량은 9,000톤입니다. 계속된 비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 양방향과 동부 간선대로 일부 구간도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 이어 중랑구에도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치구 안내에 따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행히 태풍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 상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31명이고 이 중 서울이 1명, 경기가 8명입니다. 11개의 시도에서 7,51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절반 수준인 3천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2826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43.9%인 9,134건은 아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장마가 끝났으면 싶은데 자, 끝으로 앞으로의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오늘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인 12일에는 비구름이 잠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하지만 모레인 13일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오겠고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붕괴 사고나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이시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기상과 폭우 피해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상암동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현장 민원실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요구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당초는 마포구청장이 구청 광장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상암동 주민들은 격려 차원에서 구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청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상암동 주민들과 시구위원들 간의 마찰이 시작됐고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나도 어디? 몇 단지?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말고 일했단 말도 하지 마세요. 급기야
그러자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공식 입장은 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과 같은 당인 구청장의 진짜 생각은 뭔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주민들과 구청장의 대치가 40여 분간 이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유동균 구청장은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일단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부 면허시험장과 랜드마크 부지, 자동차 검사소와 견인차 보관소까지 부지를 하나하나 예로 들며 대안이 있다고 말했고 무엇보다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 이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요, 여러분, 제가 마포구에서 50년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따로 가면서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편 주민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서울시나 국토부를 상대로 한 집회 등을 대대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동균 구청장 역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 등과 함께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마포구의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이렇게 상암동의 주택 공급 정책에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님비가 아니다,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공급량입니다. 지금 현재 상암동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8천여 세대인데 여기에 근접한 6,200여 세대가 추가로 계획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공급량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세대만 8천 세대 정도가 좀 넘는데요. 네 가족 살던 집에 갑자기 8명이 늘어나거나 1,000만 명 서울 인구에 갑자기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태릉과 단순 비교해도 주민들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태릉의 경우 80만 제곱미터 부지에 10,000세대가 계획돼 있는데 상암동은 4개 택지를 다 더해도 10만여 제곱미터라는 것. 10만여 제곱미터에 6,200여 세대는 말이 안 되는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태릉 같은 경우에 80만 제곱미터에 1만 세대 정도 공급 발표가 났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전체를 다 합하면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만 제곱미터에 6,200세대가 발표가 됐어요. 80만에 10,000세대인데 그걸 기준으로 잡더라도 10만 제곱에 6,200세대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교육 환경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상암동에는 현재 중학교 한 곳이 있는데 중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이 타 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암동 전체에 중학교가 상암중학교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학생 수용을 못 해가지고 한 반에 제가 알기로는 35명, 40명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수용도 안 돼가지고 증축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암동 전체 가구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상암동 전체에 6,200가구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콩나물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밖에 서부 면허시험장과 DMC 랜드마크 부지 등 현재 계획돼 있는 곳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라는 점, 또 상암동은 이미 임대주택 비율이 동 단위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47%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한편 8.4 공급 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최근엔 직권 해제 구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기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바로 성북구 성북동 얘기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진 언덕에 늘어선 낡은 주택들 사이로 비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곳엔 하수도와 도시가스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부촌이라 불리는 성북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 성북동의 여러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성북 2구역 단 한 곳.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에 일몰되거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 직권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북동의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공공재개발의 특성과 하루빨리 열악한 환경 개선을 바라는 성북동 주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
현재 성북 1구역은 공공재개발 1호 신청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직권 해제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성북 3구역은 5구역으로 명칭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재개발도 중형 아파트 30평대, 25평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다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15곳 이상의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9월에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 체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광역단체도 일부 쓸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 체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강남에서 이루어진 대형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 지역 지원에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강동구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강동구청 관할에 있지만 시설 운영은 외부 업체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 위탁 시설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설의 운영권을 놓고 강동구청과 외부 업체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센터 운영이 무기한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즉시 중단하라! 중단! 중단!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 진입하려는 강동구청 공무원들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던 민간업체 측 직원들이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가 문을 연 것은 2000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치돼 외부 업체가 20년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관리해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올 6월 초입니다. 민간 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직영화를 추진하려는 강동구청과 센터 운영 비용에 정확한 정산을 요구하는 민간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음식물 재활용 센터의 운영 자체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강동구청은 민간업체 측과 운영 연장과 관련된 별도의 논의나 약정이 없었던 만큼 운영계약 종료에 따라 민간업체 측이 센터에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상 그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이분들은 계속 그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간업체는 강동구청이 갑질을 부리고 있다며 맞불을 놓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한 원가 보전을 받지 못한 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에 대해 강동구청이 명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리 작성을 하고 또 원가 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의 원가 부분이 보전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갑과 의 간의 계약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단지 강동구청과 민간업체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예산 낭비 문제도 새로운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처리하면서 추가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00여 톤. 센터 운영 중단으로 송파구와 도봉구, 제3의 민간위탁업체 등에서 강동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1톤당 12만 원에서 13만 원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에서 1톤당 9만 원대에서 처리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일 약 38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는 상황.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그 차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인 은폐수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더욱 불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은폐수 양은 0.8톤.
현재 송파구와 도봉구의 경우 은폐수 처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상황에서 강동구에서 하루 평균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일 약 80톤 규모의 은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2분기 동안 강동구가 1톤의 은폐수를 처리하는데 평균 17,860원의 예산을 들인 것에 비춰보면 은폐수만 처리하는데 매월 4,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꼴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은폐수를 월 평균 2억 8천만 원에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월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동구청 측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2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영업 비밀이라며 정확한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동구청의 졸속 행정도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의 경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치돼 구청이 인수하기 위해선 구의회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구청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이나 재산에 대한 면밀한 감정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강동구청이 센터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한 건 지난 5월 21일로 강동구 의회 다음 정례회까지 2주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6월 8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안건을 처리할 강동구 의회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의 운용 방향과 관련된 행정을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한편 해당 내용은 강동구 의회가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 강동구 의회의 올 한 해 의사 일정이 지난해에 결정돼 강동구청에 통보됐던 데다 민간업체와의 협약 만료가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만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강동구청과 민간업체는 센터의 운영권을 놓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센터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청소 행정이 실종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오랜만에 재개관으로 웃음꽃이 핀 경로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 대원 경로당의 사무장인 이두필 씨. 회원들을 맞이하기에 앞서 경로당 구석구석을 꼼꼼히 방역합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여냐는 재촉과 성화가 그에게 향했습니다. 엄청 답답해 하셨죠. 문 잠궈놓고 있는데 와서 뚫리고 저 우리 벨이 있거든요. 처인배를 막 누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지금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들어올 수가 없다. 누가 이거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 지원도 못 받는다 앞으로. 답답했던 6개월이 끝나고 다시 문을 연 경로당에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는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그래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예, 씨는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조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럭저럭히. 노년의 삶, 무료함을 채웠던 동년배들과의 만남마저 끊어놓았던 코로나19였습니다. 다시 만난 얼굴들이 더 반가운 이유입니다. 폐쇄되니까 이거 갈 데가 없어요. 다들 나이들 앞서고 근데 참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이 코로나가 얼른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보니까 다 이쁘고 건강해 보여. 그래서 좋은데 빨리 이게 코로나인가 뭐가 끝나야 여기 와서 고수톱 10원짜리 치는데 큰일 났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제한됩니다. 개방 시간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수용 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또 경로당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장기두기와 같은 접촉성 프로그램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원칙대로만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 탈 없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 우리 전체적으로 또 그 사회적으로 자꾸 무리가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공공시설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속속 재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초중고교는 2학기부터 매일 등교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2학기에도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매일 등교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거나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은 등교 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부가 휘문고등학교의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 부정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에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생들까지는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제자리로 돌아왔듯이 우리를 떠난 여행과 일상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한 항공사가 코로나 종식을 바라며 만든 광고 문구입니다. 수도권 교회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쉽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